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뱃쌤입니다. 자, 오늘은 4회차 마지막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오늘은 실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76번 보시면 위관, 비위관을 삽입할 때 설명을 옳은 거 1번 보시면 체인은 앙화이가 아니죠. 무조건 좌위여야 돼요. 우리 위관 영향액을 줄 때는 반자위, 좌위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위관을 삽입할 때도 반자위 가능한가요? 안 돼요. 예. 우리 고파울러스 체이 90도로 똑바로 앉아야 돼요. 턱을 당긴 자세여야 되니까.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할 때 기도 유지하는 방법이 턱을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열려요. 그래서 위관을 삽입할 때는 턱을 내린, 잡아당긴, 예. 고 파울러스 체이 좌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보시면 위관 삽입 길이는 코끝에서 귓볼까지의 길이가 아니라 코끝에서 귓볼에서 어디까지의 길이죠? 검상돌기까지의 길이죠. 그래서 보통 성인은요, 뭐 여성은 좀 짧아서 뭐 5cm, 남성은 한 60cm 정도 되더라고요. 자, 3번 위관이 들어갈 때 턱을 들어 올리면 안 돼요. 들어 올리면 어디가 열릴 수 있다고요? 기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위관이 들어갈 때는 턱을 내리고 침을 삼키도록 하는 거예요. 책에는 물을 삼키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을 잘못 삼켜가지고 기도로 삽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침을 삼키도록 해요. 그리고 위관 삽입하는 환자 어떤 환자들이 대부분 많아요? 무의식 환자들이죠. 그래서 물을 삽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의식 환자인데 침을 삼키라고 하면 삼키나요? 예, 삼켜요. 네. 우리 그 청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관을 삽입할 때 들어갈 때 자 꿀꺽 삼키세요 하면 꿀꺽. 예. 자 꿀꺽 삼키세요 하면 꿀꺽. 왜냐하면 침이 들어가면요.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예, 이거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예, 산소. 이거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걸 제가 그림을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죠. 예, 코를 통해서, 인두를 통해서, 후두를 통해서, 예, 기도로 넘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후두 덮개죠. 예, 평소에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음식물이 들어갈 때는요, 뭐가 닫혀요? 후두 덮개가 닫히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화곤란 환자들은요, 이게 반사 반응이 쉽게 빨리 안 일어나니까 음식물이 여기로 들어가서 살에 걸리는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삼키라고 하는 이유는, 자, 콧줄을 넣어요. 자, 꿀꺽 삼키세요 하면 침이 들어가서 뭐가 닫혀요? 후두덮개가 닫혀요. 그래서, 자, 꿀꺽 삼키세요, 꿀꺽 삼키세요, 꿀꺽 삼키세요 하면서 후두덮개가 닫혔을 때 위관이 식도로 잘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뭐 위관에 들어갈 때 물을 조금씩 삼키도록 한다 이 말이 이렇게 후두덮개가 닫혀서 음식물, 예, 물과 함께 아니면 침과 함께 비관이 식도로 넘어가게 하려는 거다 보시면 돼요. 4번 삽입 시 청색증이나 구역질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4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비위관을 삽관할 때 청색증이 나타났다는 건 비위관이 어디로 지금 잘못 들어갔어요. 기도로 잘못 들어갔으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예, 청색증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구역질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 입안에 예, 코로 해가지고 예, 인두를 통해서 입안으로 이렇게 이를 한번 지우고 자, 콧줄을 삽입하다가 꿀꺽꿀꺽 삼키세요 했는데 환자가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하면 어디로 나오냐면 입안으로 이 콧줄이 다시 나와버려요. 네. 근데 이걸 모르죠? 그러면 이제 더 집어넣고 하다 보면 콧줄이 이 안에, 예, 입안에 가득 차요.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음식물 한꺼번에 왕 집어넣고 먹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약간, 구역질이 나잖아요. 4번, 5번. 위관 끝에 10에서 20cm 정도의 지용성이 아니죠.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들은 수용성 윤활제를 바르도록 해야 되겠죠. 77번 보시면 장루 환자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장루는 루는요 구멍을 말해요. 예.
장이 생긴 구멍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인공항문이죠. 자, 인공항문 환자 간호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거네요. 자, 1번. 결장류의 색깔이 젓갈색인 거 여기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선홍색이죠. 네. 왜? 우리 몸 전체적으로 전방이나 이런 데는 다 혈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홍빛인 거예요. 자, 젓갈색은 뭔가 거무잡잡한 거잖아요.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젓갈색이나 보라색이나 검은색은 바로 보고해야 될 상황이고 집에 계신 분들은 바로 병원에 와야 될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뭐를 의심할 수 있어요? 괴사를 의심할 수 있어요. 장루괴사겠죠. 자, 괴사가 뭐냐면 이쪽에 혈액 공급이 차단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이런 선홍색이 아니라 검은색, 보라색으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변해버리는 거죠, 색깔이. 자, 2번. 양배추나 양파, 치즈, 브로콜리는요, 가스도 많이 형성되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하죠. 자, 그렇다고 절대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양배추, 양파, 치즈, 브로콜리가 냄새를 유발하니까 되도록이면 외출할 때 이런 것들을 삼가도록 하는 거지. 이거를 절대 섭취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자, 3번. 인공학문 세척법을 하는 이유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다. 맞지요. 보면요. 이렇게 인공학문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이제 변이 자극돼가지고 똥이 마렵다 하면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공학문을 가진 환자분들은 여기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뭘 달고 있냐? 이렇게 배변 주머니를 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스랑 배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공학문 세척을 통해서 여기 이제 생리식염수로 이 안에 튜브를 꽂아가지고 세척을 해요, 안에를. 그러면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학문 세척법을 하는 이유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기 위한 거다. 자, 4번. 인공학문 주위 피부 습하게 유지하면 안 되겠죠. 건조하게 유지해야 돼요. 왜냐면 습하면 피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도 될 수 있고. 자, 5번. 장루관리와 인공항문 세척은 병원 아니죠.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78번 보시면 잔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잔뇨가 뭐예요? 소변을 봤는데 남아있는 소변량을 잔뇨라고 해요. 우리가 잔뇨가 남아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변이 정체되어 있으면 감염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잔뇨가 있다는 건 안 좋은 거죠. 자, 1번 보시면 잔뇨가 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해서 측정한다. 우리가 도뇨관을 삭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으로 삭간하는 단순 도뇨와 오랫동안 장시간 아니면 며칠 동안 이렇게 끼워 놓는 유치 도뇨관, 정체 도뇨관이 있죠. 자, 잔뇨는요. 일시적으로 한 번만 빼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유치 도뇨관이 아니라 단순 도뇨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참았다가 소변 보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자, 4번이 정답이네요. 소변을 본 후 즉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왜? 우리 신장에서는 계속해서 노폐물과 필요 없는 수분들이 나와가지고 소변이 방광에 모여요. 그래서 소변을 본 후 즉시 측정해야 남아있는 소변량이 진짜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어가지고 잔뇨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우리가 잔뇨량이라고 하는 건 몇 cc 이상을 말한다? 60cc 이상을 말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는데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무뇨는 하루당 몇 cc 하죠? 100cc 이하예요. 거의 생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뇨. 자, 핍뇨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죠. 자, 시간당 30cc 이하. 하루를 봤을 때는 4,500cc 이하를 핍뇨라고 해요. 자, 그럼 다뇨는요? 다뇨를 알려면 정상 소변량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상 소변은 시간당 몇 cc 이상이에요? 50cc 이상일 때를 말하고요. 하루는 몇 cc 정도 나오냐? 1,500에서 2,000cc 정도 나와요. 자, 그래서 다뇨는 하루당
2,500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단위를 5천에서 6천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5천에서 6천까지 보는 건 요붕증, 항이뇨 호르몬 결핍으로 수분이 재흡수가 안 되니까 막 농축 안 된 소변이 다 넣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다음에 문제를 내서 한번 풀어볼까 봐요. 79번 보시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간으로 옳은 거 1번 유치도뇨관 환자는 반드시 소독솜으로 닦는다. 이게 바뀌었죠. 예전에는요. 반드시 소독솜으로 닦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바뀐 내용이에요. 물에 적신 솜으로 닦아도 돼요. 물을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적신 솜으로 닦고, 자, 솜 하나만 이용해서 닦으면 안 되겠죠.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 사용하고요. 우리 대음순 한번 닦고 버리고, 그리고 반대쪽 닦고 버리고, 소음순 닦고 버리고, 반대쪽 닦고 버리고, 요도질 닦는 거예요. 자, 3번. 유치도뇨관을 할 때는요, 그 삽입하고 있는 환자 닦아줄 때는 치기가 아니죠. 배행아이죠. 보통 이제 여자일 때. 자, 4번. 노출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시켜야죠. 굳이 필요 없는 부위까지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 5번. 음순을 벌려 치골에서 항문 쪽 일방향으로 닦는다. 5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치골에서 항문으로 닦는다.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는다.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었죠. 80번 보시면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노인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복압성 요실금은 뭐라고 했어요?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복압이 들어갔을 때 요실금이 생기는 게 복압성 요실금이죠. 자, 1번 보시면 요의가 있을 때마다가 아니에요.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이라고도 나왔었죠. 으로 변기를 대줘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요실금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2시간 간격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3시간, 4시간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자, 2번. 케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이 정답이네요. 케겔 운동 말고도 이거를 뭐라고 하죠? 회음 저어 운동. 회음 밑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니까 이 근육이 어디에 있다? 골반 근육이다. 그래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서 나오죠. 자, 3번 수분 섭취 권장이죠. 몇 cc 이상이에요? 2500cc 이상이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수분 섭취 제한은 1000cc 이하고요. 수분 섭취 권장은 3000cc 이상으로 나오는데 거의 요실금이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수분량이 2500cc 이상이죠. 단 언제는 제한해야 돼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제한해야 돼요. 수분 섭취는. 자, 4번. 진정제는요, 배뇨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복용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5번.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죠. 근육의 힘을 또 다른 부위도 키워줘야 되니까. 자, 단, 복압이 가해지는 뭐 줄넘기 같은 거는 좀 제한하도록 한다. 81번 보시면 욕창 환자에 대한 간으로 옳은 거. 자, 우리 체위 변경은 적어도 2시간이죠. 뭔가 피부의 순환 상태를 보기 위한 건 2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체 보호대를 할 때도 피부가 손상받지 않게 몇 시간 간격으로 풀어서 관찰하라고 했어요. 2시간 간격으로 30분 관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 상태 관찰은 적어도 2시간마다는 해야 된다. 자, 2번. 침상에 주름이 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2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욕창이요. 잘 생기는 이유가 지속적인 압박이 원인이 돼요. 강한 압박을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압박은 특히 무의식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 많냐. 침상에, 시트에 주름이 가해졌을 때도 그곳이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압박이 되면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조직이 괴사돼서 썩어버리는 거죠. 자, 3번. 합성 섬유보다는요, 면으로 된 섬유가 좋겠죠.
우리 피부에 습한 게 들어가면 욕창을 더 촉진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면직류로 된 거가 좋고요. 자, 4번. 저단백식이가 아니고 고단백식이죠. 우리 욕창 환자는요, 이미 그 부위가 조직이 손상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재생시키는 영양소는 뭐가 좋다? 고단백, 고비타민식이다. 자, 5번. 환자를 잡아당기면 안 돼요. 마찰이 발생하면 욕창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환자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82번 보시면 스스로 돌아눕지 못하는 환자를 왼쪽으로 돌려눕히려고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거. 왼쪽으로 돌려눕힌대요. 자, 그러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왼쪽으로 돌려눕힐 때, 눕혔을 때 어느 쪽이 위로 올라와요? 돌려눕혔을 때 위로 올라오는 쪽, 예. 아래로 깔리는 쪽. 위로 올라오는 쪽은 왼쪽으로 돌아눕히니까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겠죠. 자, 아래로 깔리는 건 왼쪽이 아래로 깔려요. 네. 그래서 이걸 왜 써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게 이제 왼쪽으로 돌아눕힌 건데 만약에 이 팔을 이렇게 반드시 하면 반드시 하면 여기 팔이 깔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깔리는 쪽 팔은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요. 예. 그래서 돌아눕혔을 때 어떻게? 팔이 눌리지 않게. 이렇게 눌리지 않게. 자,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 팔다리는 다 올려요. 팔은 가슴에 올리고 다리는 반대쪽 다리. 그러니까 왼쪽 다리인 거죠. 왼쪽 다리 올려야 이렇게 돌아 눕혔을 때 안 처지겠죠. 자세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써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깔리는 팔은 눌리지 않게 직각으로 세워서 깔리지 않게 하고 자, 위로 올라오는 팔, 다리는 올려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우리가 환자를 돌려눕힐 때요. 간호조무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는 거예요. 항상. 만약에 내가 여기 뒤에 서 있어요. 반대쪽에. 그러면 내가 환자를 미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이드레일, 사이드레일 돼 있어도 환자가 무섭겠죠. 근데 내가 이쪽에 있으면 환자가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 나도 환자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환자를 이동시키고 돌려눕히고 움직이려고 할 때는 이동시키려고 하는 쪽에 서는 거래요. 자, 2번. 얼굴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반대쪽으로 돌리면 몸만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리려고 하는 쪽으로 돌려요. 왼쪽으로 돌리는 거죠. 자, 3번. 왼쪽 팔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깔리는 쪽이잖아요. 깔리니까 팔꿈치를 구부려서 직각이 되게 해서 깔리지 않게 해요.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가슴이 얻는 팔은 뭐라고요? 위로 올라오는 팔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팔. 자, 그리고 5번. 발도요, 어디에 올려놔요? 올라오는 쪽 발이 어디예요? 위로 올라오는 쪽 발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발을 왼쪽에 올려놓는 거예요. 반대로 다 나왔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가지고, 먼저 써가지고 풀으라고 해요. 그러면 더 쉽거든요. 그래서 깔리는 쪽 팔이 어디고, 위로 올라오는 팔다리가 어느 쪽이냐. 깔리는 쪽 팔은 깔리지 않게 팔꿈치를 구부려서 직각이 되게 해야지 돌려눕혔을 때 깔리지가 않는 거고 위로 올라오는 팔다리는 위로 올려놔야지 자세 유지가 잘 되는 거다. 아니면 위로 올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처져 버려요. 팔 뒤로 이렇게 처져 버리고 다리도 뒤로 처져 버리겠죠. 83번 보시면 왼쪽 다리 마비 환자가 목발을 이용해 계단을 오를 때 가장 먼저 나가는 것으로 오른 거. 계단을 오를 때요. 우리요.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자,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르낼 때는 지팡이가 먼저 올라갔지만 목발은 달라요. 예. 윗계단에는 항상 어떤 다리가 있어야 되냐? 건강한 다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건강한 다리가 윗계단에서 힘을 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려올 때는 그러면 반대요. 내려올 때는 순서는 반대죠. 근데 윗계단에는 항상 건강한 다리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발을 이용해서 계단을 오를 때의 순서는 이것도 제가 토요일 날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계단 위에는 올라갈 때는. 자, 그리고 목발과 약한 다리가 같이 움직여요. 예전에는 답이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나눠졌어요. 만약에 목발과 약한 다리를 나눠서 올라가야 된다면 또 달라지죠. 건강한 다리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목발, 그 다음에 약한 다리예요. 왜? 목발은 어디 다리를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약한 다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목발이 먼저 올라가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 자, 그리고 내려갈 때는요. 반대죠. 목발과 약한 다리 먼저 내려가요. 그래서 위에서는 뭐가 지지하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다리가 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윗 계단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건강한 다리가 내려오는 거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나눠지면 항상 뭐가 먼저 내려온다고요? 목발이 약한 다리를 대신해서 먼저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약한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다. 그래서 항상 윗 계단에는 뭐가 있어요? 건강한 다리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오른쪽 다리가 되겠네요. 84번 보시면 휠체어 이동 시 보행도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1번에 보시면 문턱을 오를 때 포인트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요.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뒤쪽으로 기울일 때 힘이 들지 않아요? 휠체어 뒤쪽에는요, 발받침이 있어요. 발로 누를 수 있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눌러서 뒤쪽으로 기울이면 앞바퀴가 들어 올려지겠죠? 그래서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문턱을 오르는 거다. 자, 그러면 문턱을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한다? 휠체어를 뒤로 돌리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뒤로 돌려서 큰 뒷바퀴를 먼저 천천히 내리고 그 다음에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만 달라요? 휠체어를 뒤로 돌리는 거. 자, 3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예요.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돌려서. 만약에 내리막길이 경사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지그재그로. 자, 울퉁불퉁한 길도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 이게 틀렸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와야 돼요. 뒤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층을 누르기도 쉽고요. 그리고 내릴 때 되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환자도 안 밟혀요. 만약에 앞으로 밀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앞에가 안 보이니까 바퀴에 의해서 환자 발이, 다른 분들 발이 밟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거 두 가지가 나왔죠. 문턱 오르내릴 때 앞바퀴 들고요. 울퉁불퉁한 길 갈 때 앞바퀴를 들어요. 시험에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85번 보시면 외과정 무균법에서 정의하는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물품으로 오른 거 이거 최근 시험 문제예요. 자, 1번 보시면 개봉한 흔적이 있는 주사바늘 오염됐다고 보고 사용하면 안 돼요. 개봉한 흔적이 있으니까. 자, 2번 멸균된 물품과 접촉한 멸균 꺼짐 2번이 정답이네요. 멸균 물품은 멸균 물품과 접촉했을 때만 멸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풀었었는데 멸균과 소독이 접촉했어요. 이걸 많이 헷갈려요. 그러면 그 밑에 단계인 소독으로 내려가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오염됐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멸균 물품은요,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소독 단계로 내려갔다고 해서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염으로 보고 다시 멸균시키라는 거예요. 자, 3번. 시야를 벗어난 수술기구에요. 벗어났기 때문에 오염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기구는 다 어디 위치해 있어야 돼요? 허리 위쪽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멸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허리 위쪽에 와 있어야 되는 거다. 자, 4번. 멸균포의 가장자리 2에서 3cm는 다 오염 부위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멸균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드레싱 세트가 있다고 하면 자, 멸균포를 열었어요. 이 열 때 뭘 잡아요? 이 끝을 잡고 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장자리 2에서 3cm는 오염됐다고 보고 멸균 물품은 이 안쪽에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알코올로 소독한 피부에 닿은 이동겸자. 피부는요, 멸균될 수 없어요. 그래서 피부에 닿는 건 다 오염됐다고 보는 거예요. 86번 보시면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취해야 될 체위로 옳은 거 구강간호가 나왔네요. 네. 무의식 환자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그 측이를 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도빈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무의식 환자 옆으로 돌려 눕히니까 계속 다른 자세로 이렇게 막 가려고 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고개만 옆으로 돌려주거나 상반신을 약간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우리 보통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어떤 체위죠? 쇼크시 체위죠. 심장으로 혈액을 모으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인 거죠. 스르기는 자궁 내 TIH 교정을 위해서 아니면 월경통화나 산후 자궁 후구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앙화이는 가장 기본적인 체위인데 보통 척추 손상 시 척추 수술 후 반드시 눕혀서 척추 부위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위한 체위고요. 아니면 남성의 인공도뇨 체위이기도 하고요. 배횡화이는 복부검사 체위, 여성의 인공도뇨 시 체위, 회음열 요법 시 체위로도 많이 나오는데 가끔 질검사로도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질검사가 나왔는데 보기에 배횡화이도 나오고 절석이도 나왔어요. 그럼 답이 뭐라고요? 절석이 해야 돼요. 산부인과적 검사 아니면 분만시 체위라고 하면 무조건 절석이 쇠석이에요. 87번 보시면 혼돈된 환자가 피부를 긁지 않도록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신체 보호대로 옳은 거 이때 뭘 많이 하셨냐면요. 손목 보호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만 제한한대요. 우리가 신체 보호대는요. 제한하지 않아도 될 곳은 최대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만 보호대를 착용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환자는 피부를 긁지 않도록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만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가 돼야 돼요? 장갑 보호대가 돼야 돼요. 장갑 보호대는 손과 손가락만 못 움직이게 장갑처럼 착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주사 바늘을 뽑을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삽입한 튜브 제거를 할 위험성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적용하는 거죠. 손목 보호대는 우리 사지 보호대라고 해서 손목, 발목에 사용하는 보호대예요. 이거는 손과 발 자체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죠. 그럼 어떤 환자한테 많이 써요? 침상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3번 주관절 보호대는요. 팔꿈치에 사용한 데서 팔꿈치 보호대로 많이 하죠. 근데 이거 무릎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주관절 보호대 앞에 뭐가 많이 붙냐면 영아나 어린아이에게로 많이 붙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주관절 보호대가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천으로 돼 있는데 이 안에 뭘 넣냐 서랍자, 앞설자를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연결돼서 이 팔꿈치 부위에 보호대를 하는 건데 이 서랍자 자체가 실습 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얇아요. 우리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한테는 사용할 수 없어요. 성인은 힘이 세다 보니까 굽히면
이게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서랍자가. 예, 그래서 영아나 어린아이에게 수술 상처나 아니면 정맥주사 후 구개 수술 후 사용하는 보호대다. 구개 수술은 뭐예요? 구순구개요. 예.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져가지고 봉합 수술을 했는데 우리 봉합하고 나중에 이제 나을 때쯤 되면 막 가렵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이 손을 가하면 안 되니까 예, 묶어버리는 거죠. 팔꿈치를.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재킷 보호대는요, 말 그대로 재킷처럼 입는 거예요. 상체에 이제 옷 위에. 근데 끈이 뒤로 가게 해가지고 뒤에서 묶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분들 아니면 혼돈된 환자한테 끈이 뒤로 가도록 묶어가지고 침대 자체에 적용을 하는 거다. 자, 5번에 벨트 보호대는요. 어디에 차는 거겠어요? 벨트니까 허리 쪽에 차는 거겠죠. 그래서 스트레처카, 뭐 운반차나 들것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떨어지지 않게 허리 쪽에 적용하는 보호대라고 보시면 돼요. 88번 보시면 편도선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으로 옳은 거. 우리 편도선 절제 수술을 이제 여름방학 때 아기들이 되게 많이 하러 오는데 수술하고 나서 의식이 깨고 물 한번 먹어봐서 살에 걸리는 게 없고 괜찮으면 뭐부터 먹이냐면요. 아이스크림부터 엄청 먹으라고 해요. 왜냐면 그 편도가 어디에 있어요? 구강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걸 먹으면 수술 부위의 혈관이 이완돼서 출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요법은 무슨 작용이 있죠? 통증 감소요. 예, 맞아요. 네, 통증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지혈 작용도 있어요. 냉요법을 적용하면 그 부위의 혈관이 수축해서 지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종 감소 효과도 있죠. 자, 그리고 염증 감소 효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대주냐? 4번에 얼음 칼라도 대주는 거예요. 칼라가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에 얼음 주머니를 대주는 거예요. 왜? 편도 부위가 붓거나 아니면 통증이 뭐 가라앉게 아니면 지혈작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음 칼라를 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89번 보시면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를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거 못 보는 환자잖아요. 자, 1번 보시면 지시대명사 사용해서 말해도 될까요? 자, 세면대는 이쪽에 있고요. 정수기는 저쪽에 있고요. 안 보이는데 지시대명사 사용하면 안 되죠. 자, 2번. 접촉하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2번이 정답이에요. 우리 병실에 들어갈 때도요, 시각장애 환자면 똑똑똑 저 간호조무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놀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만약에 처치를 하려고 접촉할 때도 무조건 접촉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주사를 놓을 거예요. 알코올솜을 먼저 문지를 거예요. 차갑습니다.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도, 자, 처치 다 끝났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죠. 3번.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환자를 중심으로 해야죠. 네. 환자를 중심으로 자, 오른쪽부터 뭐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드릴게요. 해야죠. 자, 4번.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맞죠, 이거는. 네. 목소리를 크고 빠르게 아니지요. 우리가 대화할 때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하면 다 틀려요. 근데 크게 나오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전화상으로 할 때만 크게고요. 나머지는 다 크게 하면 안 돼요. 중저음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천천히 얘기를 해야죠. 자, 5번. 입모양을 볼 수 있게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이거는 그거죠. 난청 환자. 난청 환자와 대화할 때의 방법이네요. 90번 보시면 유방절제 수술 후 환자에게 적절한 재활운동 방법으로 옳은 거 손으로 벽 기어오르기죠. 우리가 유방절제 수술 후 이렇게 재활운동을 우리 재활운동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실시해야 되나요? 빠른 시일 내에. 왜냐면 우리 그 어떤 한 부위를 수술을 하고 나면요. 그 부위의 통증도 심해져요. 특히
유방암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 뭐까지 다 절제를 해버리냐면 림프절까지 다 걷어내버려요. 우리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이 굉장히 많은데 암 환자들이 나중에 전이 됐을 때 그 전이 되는 그 촉진 역할을 하는 곳이 림프절이잖아요. 그래서 림프절을 다 걷어내버리는데 림프절이 평소에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걷어내버리니까 부종도 심해지고 통증도 심하니까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근력도 약해지고 그 부위에 관절이 경축돼서 나중에 팔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형 자체가 돼서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시켜요. 손으로 벽 기어오르기나 아니면 뭐 브레이저 담그기, 머리 빗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재활 운동이 시작돼요. 네. 팔을 무리하게 확 들어올린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거나 했으면 손상을 받겠죠, 그 부위에. 그래서 서서히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하냐?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유방절제 수술하고 수술 갔다 온 그날 시키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24시간, 48시간 정도는 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91번 보시면 자궁출혈이 심한 환자의 응급처치로 오른 거 1번 자궁 경부를 어떻게 마사지를 해주겠어요? 자궁 저부를 마사지를 해줘야죠. 자, 2번 진정제는요. 우리 출혈 환자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진정제 자체가 호흡과 맥박을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자, 3번 하지를 올려주고 보고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말을 바꿔서 골반 고의를 취해준다. 아니면 쇼크시 체이 뭐라고요? 트렌델렌버그 체이를 취해준다. 자, 4번 수분을 공급하면 안 돼. 모든 출혈 환자는 금식이라고 했지요. 만약에 출혈로 인해서 쇼크가 심해져서 의식이 순간 없어져요. 그러면 기도로 흡인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검사하거나 자궁 출혈이 심해서 자궁을 다 적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식해야죠. 자, 온찜질이 아니죠. 냉찜질이에요. 앞에서 나왔었죠. 냉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돼서 지혈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궁 저부에 냉요법을 적용한다. 92번 보시면 정기적으로 산정 관리를 받는 산모의 진료 시 배려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배려해 주어야 할 사항이에요. 1번 보시면 시간을 두어 자세히 진찰한다. 굳이 뭐 이렇게 시간을 둘 필요는 없고요. 자, 2번 보시면 태아의 움직임 설명해주면 좋겠죠. 잘 움직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 3번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반드시는 아니죠. 자, 4번 신체 노출을 최소한으로 해준다. 맞아요. 진찰 과정은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배려해 주어야 할 사항이니까 뭐겠어요? 신체 노출을 최소한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그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답이 여러 가지고, 이거는 왜 답이 아니, 뭐 답인데 왜 그렇지? 이런 문제 많아요. 그럼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93번. 무의식 환자나 전신마취 수술 후 환자에게 체위 변경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은 거 5번이죠. 폐와 순환기압병증 예방이죠. 자, 폐압병증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라고요? 무기폐 폐렴이에요. 무기폐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은 심호흡 기침 아니었어요. 체위 변경도 들어가요. 우리가 체위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환자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있는 분비물이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폐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순환기압병증, 우리 가만히만 누워 있으면 혈액이 정체가 되겠죠. 어떤 혈액이? 정맥 혈액이. 그래서 정맥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죠. 94번 보시면 기관지 흡인을 필요 이상 자주 실시하면 좋지 않은 이유로 옳은 거 1번 보시면 기도 분비물이 증가하지 않죠. 기관지 흡인은요. 뭘 빼내는 거예요? 기도 분비물을 빼내는 거니까 기도 분비물이 감소돼서 호흡이 좋아지겠죠. 자, 2번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
낮아지죠. 우리 기관지 흡인날 안에서 분비물이 안으로 들어가요.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폐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3번. 산소 공급 장애를 초래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3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기관지 흡인, 튜브를 넣을 때는요, 환자는 숨을 못 쉬어요. 네, 그러니까 산소 공급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럼, 감염의 위험성 위에서는 낮아진다면서요. 이거는 분비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 우리 몸으로 뺐다 꼈다, 예, 자주 하면요. 외부로부터 균이 들어온다. 외인성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병원 감염이라고 하죠. 우리 병원 감염에는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이 있는데, 내인성 감염은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내 몸에 있던, 원래 균이, 우리 뭐 대장에는 대장균이 있고, 질에는 뭐 유산균이 있고, 이런 균들이 과성장해서 내 몸 안에 병을 일으키는 게 내인성 감염이고요. 외인성 감염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감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의 손을 통한 게 가장 많고, 아니면 의료 처치 과정에서 뭔가를 기관지 흡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변줄을 낀다거나, 비위관을 삭간한다거나, 천자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외인성 감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병원 감염의 위험은 높아져요. 맞아요, 이게. 자, 4번. 기관지 점막을 계속 자극하죠. 예. 그러니까 기침이 억제되는 게 아니고, 증가되죠. 우리가요, 기관지 점막에, 이렇게 기관지 점막에 있으면 카테터를 집어넣어요. 이 점막이 계속 자극되니까 어떻게 기침이 나오겠죠. 네. 자, 5번에 보시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높은 압력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 기침은요, 뭐를 배출하기 위한 기전이죠?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한 기전이니까 분비물 배출도 또 높아질 수 있는 거죠. 95번 보시면 견인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거. 1번. 식사나 배변 시에는 견인장치의 추를 절대 제거하면 안 되죠. 우리 견인장치의 추는 의사의 처방이 있기 전에는 절대 제거하면 안 되고 그 무게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자, 2번. 붕대 감은 사지 끝을 내놓아서 청색증, 냉감, 무감각 등을 관찰하도록 한다. 우리 견인 환자도 붕대를 감아요. 예, 그 부위에 붕대를 감아가지고 잡아당기겠죠. 자, 그런데 항상 말단 부위는 내놓아야 돼요. 왜? 피부 상태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모든 붕대에서 다 똑같아요, 그거는. 자, 3번 보시면 치료적 견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견인성과 상대적 견인을 유지해야 되겠죠. 우리 견인선은요, 의사가 잡아당기는 그 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아당겨지겠죠. 근데 이렇게 잡아당겨지다 보면 어느 부위는 미끄러질 거란 말이에요. 예. 미끄러지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게 상대적 견인이에요. 예. 만약에 잡아당기는데 그 방향대로 계속 미끄러지면 그만큼 견인의 효과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견인이 뭐냐? 잡아당기는 힘과 그 반대 상황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그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것을 상대적 견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그 상대적 견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침대 각도를 몇 도 이상 올리면 안 돼요. 20도죠. 너무 높이 올리면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와 버리니까. 4번 수분 섭취 권장해야 돼요. 우리가 견인 환자 간호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변비 간호와 피부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침상에 누워만 있잖아요. 변비 많이 생기죠. 피부 마찰돼요. 그래서 변비 간호를 위해서는 수분 섭취 권장해야죠. 5번 골절의 경우 너무 세게 당기면 뼈가 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96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환자의 눈을 세척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자, 1번 안구의 압력을 가하면 안 되고요. 자, 2번 환측 부위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맞지요. 우리가 환측 부위를 위로 가게 하면 세척을 하면서 반대쪽 눈에도 그 이물질이나 다른 용액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측 부위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세척하고요. 자, 3번 눈동자에 정확하게 하면 안 돼요. 눈에서 1, 2cm 위쪽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4번
보통 생리식염수나 알코올 아니죠. 예, 뭐 지시된 세척에 사용하는 거고. 자, 5번에 보시면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흐르게 해야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비루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97번 고압증기 물품에 멸균 유효기간으로 오른 거 1, 2주죠. 보통 병원에서는 2주간 14일간 많이 사용하죠. 98번 수술 후 환자의 피부가 창백해지고 맥박이 빠르고 혈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할 수 있는 거 출혈이에요. 출혈로 인한 쇼크 증상인 거죠.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출혈이 되면 우선 내 몸 안에 체액이 부족해지겠죠. 자, 그래서 내 몸 안에 체액이 부족한데 우리 뇌에서는 얼마나 똑똑한 일을 하냐면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부터 피를 보내요. 혈액을 보내요. 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그래서 안 보내요. 그래서 어디부터 건조해지냐? 점막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우리 탈수되고 막 목이 마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안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네. 내 몸 안에 체액량이 부족하니까 중요한 심장이나 폐나 뇌로 이 혈액을 보내느라고 점막은 건조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몸 안에 출혈로 인해서 혈액이 부족하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소변량을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핍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비노, 호흡이 빨라져요. 자, 산소를 들여왔어요. 뭐를 통해서 내보내야 돼요? 전신에 쏴야 돼요. 심장에서 막 빨리 쏴야 되니까 맥박이 그래서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출혈이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충되지 않으면 의식 변화로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핍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탈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특히 수술 후에 핍류가 나타났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출혈이 있으면 거기에 출혈이 있으니까 지혈하면 되는데 문제는 수술 환자는 안에 내출혈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걸로 관찰하냐? 바이탈로 관찰하는 거예요. 바이탈. 맥박과 호흡 어떻게 된다고요? 빨라진다고요. 혈압과 체온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소변량 뭐가 나타난다고요? 핍류가 나타난다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 바이탈에서 소변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99번 보시면 질세척의 금기증으로 오른 거 3번이죠. 질세척을 하면 안 되는 상황. 월경 중에 분만 직후에 임신 후반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질세척 금기예요. 100번에 보시면 영아의 근육주사 부위로 오른 거 여기서 포인트 영아예요.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4, 5번에서 근육주사 부위는 어디예요? 삼각근, 둔부의 배면, 복면. 우리 둔부의 배면은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드시 반드시라네. 완전히 엎드려 놓고 놓는 게 이제 배면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복면 부위는 옆 부위에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주사 놓는 것도 한번 실습으로 한번 올려볼까 봐요. 시험이 끝나면. 근데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우리 특히 엉덩이에서 어디 부위에 그 주사를 놓으면 안 되냐면요.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 있죠. 갈라지는 부위 여기 밑으로는 절대 놓지 마세요. 왜냐면 좌골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등분으로 나뉘어요. 4등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불안해요. 그럼 여기서도 4등분을 나눠요. 가장 바깥쪽에 놓는 거예요. 4등분 나눠요. 가장 바깥쪽. 그럼 여기를 4등분 나눠서 가장 바깥쪽. 4등분 나눠서 가장 바깥쪽.
그래서 이 밑에 쪽만 안 놓으시면 돼요. 신경이 지나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둥근 엉덩이 부위에 많이 놓는 이유는요. 혈관이 많이 부풀돼서 약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 근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많이 사용해요. 자, 그리고 대퇴 외측 강근이죠. 자, 그런데 영아는 몇 세미만이에요 1세미만이죠. 영아는 절대 엉덩이에 놓으면 안 돼요. 왜? 엉덩이의 근육이 아직 다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이나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놔요? 대퇴 외측 관근이에요. 대퇴 외측 관근이 뭐예요? 여기 이제 무릎, 종아리. 자, 이게 대퇴겠죠? 네. 대퇴 앞부분이 대퇴 직근이에요. 네. 외측 관근은 여기 옆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대퇴의 바깥쪽 옆부분. 이게 내 쪽이고요. 안쪽에. 예, 이게 외측 관근. 예. 그래서 여기를 3등분을 나눠요. 가운데 부위에 놓으면 돼요. 그래서 영아는 절대 엉덩이에 주사를 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예, 내일은 요점 정리를 많이 올리진 못할 것 같고요. 예, 약간 그 4회차에서 중요한 부위나 외워야 될 부위들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